최초가 되거나 최고가 되라.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상당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진료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도 최초 또는 최고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죠. 내가 처음부터 뭐 어떤 플래닝을 갖고 이렇게 했다기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주변에서 나도 많이 도와주고 여건도 마련해 주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한 일이고 연쇄작용이랄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패의 과정은 뭐 당연한 과정이고 실패도 성공의 일부이니까요. 건강 처음부터 다시 내가 어떻게 근데 다시 돌아서.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4번의 김진국입니다. 보통 우리가 대학 교수 하면 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주 없는데 의과대학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교수는 기본이고 가장 부가되는 건 일단 진료하고 의학자로서도 또 연구도 하고. 그런데 오늘 소개할 친구는 거기에 최근에 창업도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도 하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다재다능하고 활약이 대단합니다. 친구 우리 동기 김성훈 군을 소개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0반 김상은입니다. 네, 친구들 찾아와줘서 고맙고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고 또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핵의학이라는 진료 과목을 진료하고 있는 김상은이에요.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내가 지내온 일들 같이 한번 얘기해봐요. 대학 들어서 처음부터 핵의학 하신 건가요? 원래는 내과를 했습니다. 그 내과 중에서도 이제 내분비내과 이후에 이제 핵의학이라는 거를 새로 또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내과 의사보다는 핵의학 의사로서의 길을 걷고 있죠. 내분비는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질병으로는 당뇨병, 갑상선 질환 뭐 그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가장 흔한 질병이고 호르몬의 이상, 또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여러 이 장기 기관의 이상으로 생기는 질병을 연구하고 진료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때가 80년대인데 80년대는 아직 핵의학이 막 우리나라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파퓰러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때죠. 내과의 한 분야였어요. 1990년대에 이제 독립된 진료 과목으로 분리가 됐는데 일반인들에게는 크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였죠. 핵의학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질병의 이 특정 표적을 찾아서 그 표적을 겨냥해서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는 방사성 뭐 동위원소 이런 거를 사용하나 보죠. 이 표적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주로 이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가지고 질병 표적을 진단하고 따라서 질병을 진단하고 그 표적을 치료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진료 과목이 핵의학입니다. 우리 동료 의사들 중에도 뭐 전문의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동료 의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의 수가 복수라고 해서 그게 꼭 대단한 것만은 아닌데 나는 이제 다만 이 내과 의사로서 핵의학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핵의학을 해석해서 공부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고 의사로서도 아니면 그걸 뒷받침하는 의학자로서의 삶도 꽤 깊이 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내과 의사를 할 때는 물론 이제 이 진료에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는 의사로서의 길을 걸어왔지만 핵의학이라는 게 이제 연구 중심의 그런 학문이에요. 그리고 진료 과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의학 연구의 상당 부분 제 활동을 할애해 왔죠. 특히 이 분야는 더 의학 연구자로서의 그 특별한 어떤 예, 그렇습니다. 핵의학이라는 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또 발견된 새로운 것을 더 발전시켜서 진단 치료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하고 연결되지 않은 핵의학은 생각하기가 어렵죠. 무척 바쁘셨겠는데. 사실 의과대학 교수라는 게 교육, 연구, 진료 이 세 가지를 모두 일정 부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은 그런 직업은 아니죠.
무척 시간에 쫓겨서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연구 열심히 하시는 동기들 많으실 텐데 사실 연구만 뭐 하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의사는 물론 이제 아무리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진료라는 그런 임상 의사인 경우에는 진료라는 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에 100% 몰두하기는 쉽지 않고 또 남은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이제 더 없다고 느낄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세계 최초 최고 이런 거 뭐 또 세계 최고의 논문을 뭐 게재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나요? 자랑할 만한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에 제 멘토이신 유명한 의학자가 이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 저한테만 한 얘기는 아니겠죠. 최초가 되거나 최고가 되라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상당히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진료를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할 때도 최초 또는 최고가 되려고 애를 많이 썼죠. 꼭 최고나 최초가 아니더라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한다는 거가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대단한 연구 업적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의사로서 어떤 그 보람도 굉장히 진료할 때 보람도 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새로운 걸 연구해내서 그걸 또 진료에 연구했던 그 연구 산물이 진료 현장에서 정말로 세계 최초로 또는 국내 최초로 연구 현장에 접목이 됐을 때 그때는 정말 의사로서의 보람도 느끼고 또 의학 연구자로서의 보람도 느끼게 되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 신이 나서 연구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예, 그 안철수 전 원장이 우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의 제2대 원장이었죠. 저는 이제 4대, 5대 원장을 지냈습니다. 어떤 계기로 그것도 일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 핵의학이라는 분야가 의학, 공학, 약학, 화학, 인지과학, 뇌과학 막 그런 여러 학문이 서로 융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의과대학 내에서만 어떤 핵의학 연구를 하고 진료하는 것을 벗어나 가지고 뭐 우리 융합과학기술대학원은 이제 그 당시에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또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그런 쪽에 이제 상당한 전문가들이 동료 교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교수님들하고 이제 같이 한번 좀 교류하면서 새로운 연구를 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융합과학기술대학원에 이제 제가 관여를 하게 됐고 동료 교수들하고 같이 일도 하고 학사 행정에도 관여하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의과대학의 틀을 벗어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인지과학은 뭐 제가 이해가 가는데 아니 융합하려면 인문사회과학도 필요한데 진정한 융합이 되려면은 과학기술 간의 융합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인문사회, 문화예술, 디자인, 법, 제도 막 이런 것까지 다 들어와 가지고 저는 이제 그걸 거대 융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융합이 진정한 융합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엔지니어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그 기술을 내놨다 하더라도 그 기술이 기본 인간 사회의 질서를 파괴한다거나 잘 살고 있는 기득권자의 생활을 크게 침해한다거나 기술은 좋은데 그게 사회에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사회에 안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술만 가지고 사회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알아야 된다. 그 사람을 안다는 게 바로 인문사회, 문화예술, 법,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분야와 과학기술이 기술 개발 초기부터 같이 일을 해야지 진짜 사회에 필요한 제품, 기술,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융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볼 수 있죠. 아니 인문사회과학자들은 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직까지 과학기술 쪽의 교수님들도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고 잘 안 돼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준비가 아직 충분히 돼 있지는 않았어요. 융합이라는 게 벌써 이 그런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문사회 쪽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다음에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발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단순 지식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인재는 인문학적 통찰력을 과학기술에 입히려고 노력하는 과학기술 인재, 또 과학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이해하고 거기다 뭔가 인문사회적 예술적 영감을 과학기술에 불어넣고자 하는 그런 역량을 가진 인문사회학자, 그런 인재가 필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융합 학문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크게 발전시켜야 돼요. 한 20여 편의 글이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대 교수가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니.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하시면서 바깥에 여러 네트워크를 하면서 뭐 큰 무슨 조직을 하나 만드셨다는데 어떤 일이에요? 제가 그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하기 전후로 우리나라에 아주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아주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융합 얘기 안 하면 정말 뭐 그렇습니다. 아웃데이트한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정보부처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융합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공도 들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 학교, 연구, 산업 쪽에 이제 융합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이런 많은 융합 기관들을 한데 어울러서 이 융합 교육, 연구, 산업 쪽에 어떤 네트워크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몇몇 융합 기관들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 미래 융합 협의회라는 거를 창립을 하게 됐습니다. 창립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정부 부처에서도 적극 지원을 하게 되고 1년 후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무기관으로 하는 주무부처로 하는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단법인 미래융합협의회 활동을 하고 있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처음부터 뭐 어떤 플래닝을 갖고 이렇게 했다기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자꾸 찾다 보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일이 생기고 주변에서 나도 많이 도와주고 여건도 마련해주고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한 일이고 연쇄작용이랄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그 신문에서 칼럼 같은 거 읽었을 때 보면 아이디어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 열심히 사는구나 하는 게 굉장히 같은 동기로 뿌듯했어요. 우리의 친구 동기 김상은 선생이 벤처 창업가였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혁신이란 무엇인가? 혁신이란 내가 가지고 있는 발명 또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제품이나 서비스로 내놓을 때 바로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우리 동기 김상은 선생은 의사지만 기업가 정신을 가졌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기업가 정신의 두 요자가 도전과 혁신인데 도전은 계속 해왔었고 혁신이라는 게 사회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새로운 뭐를 만들어내서 사회에 컨트리뷰션을 한다. 난 이 사람이 도대체 의사인지 의과대학 교수인지 벤처 창업가인지 굉장히 헷갈릴 정도예요. 그거는 이제 의사나 의과대학 교수를 그렇게 좁은 눈으로만 보면 안 되고 기초과학자는 자기가 자기의 학문적 기술적 발견을 논문이나 또는 여러 각종 매체를 통해서 일반화하는 게 기초과학자의 혁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나처럼 의학이라는 응용과학 또는 개발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문이나 특허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혁신이 아니거든요. 그걸 제품화 또는 서비스화 해갖고 시장과 사회에 내놔야 비로소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연구하고 개발했던 게 우리 진료 현장에 쓰여야지 되는데 연구의 결과가 바로 진료 현장에 접목되기 위해서는 내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던 수많은 이 난관과 비용이 필요해요. 특히 법적이나 제도적으로 어려움도 많고 제도적인 그런 인허가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이 연구의 컨텐츠 자체도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와 이 제품화 또는 서비스화를 위한 연구하고는 컨텐츠가 달라야 되거든요. 연구의 방향이 달라야 되고 연구 자료의 성질이 달라야만. 저는 이제 처음에 연구할 때는 그냥 좋은 논문 내고 좋은 칭찬 듣고 뭐 그런 데에
말하자면 지금 생각하면 현혹된 건데 그런 연구보다는 좀 더 의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되겠다. 진료 현장에 실현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창업을 해서 내가 제품을 하든지 아니면 내 연구 산물을 기업에게 기술 이전해갖고 시장에 나오도록 하든지. 근데 우리나라 여건은 아직 뭐 기술 이전해갖고 그게 시장에 나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발명자 또는 원 연구자하고 좀 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내가 좀 창업을 해갖고 내가 직접 한번 시장을 내보자. 그래서 우리 동료 교수들하고 같이 창업을 하게 됐죠. 제품하는 아이템은 주로 어떤 건가요? 질병의 표적을 찾아서 그 표적을 겨냥하는 표적을 중심으로 치료하는 그런 의약품 개발에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창업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연구를 쭉 하던 중간에 한 2년 전에 새로운 약물 전달 기술, 어떤 약물이 세포 안으로 강력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 약물 전달 기술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 약물 전달 기술을 가지고 항암제 등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죠. 주로 암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이제 그 약물 전달 기술을 처음에 적용한 분야가 이제 항암제 분야. 신약 개발 성공률이 사실은 1%, 2%거든 0.5%도 되게 어려운. 굉장히 지금 지난하고 시간도 걸리고 끈기도 필요하고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결국 또 제품하려면 혁신해야 되는 이런 건데 어려운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 나이에 이 길로 들어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뭐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이라는 게 정말 고위험, 고비용, 저효율, 시간과 비용은 엄청나게 들이고 성공률은 아주 낮은 그런 과정인데, 근데 신약 개발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모두 꿈이 있는 거죠. 자기 기술에 대한 확신, 이런 기술을 적용하면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거에 일부라도 해결할 수 있겠다. 그런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신약 개발 사업에 뛰어드는 거고. 가장 도전하는 기업가를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약 개발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난관과 역경을 헤쳐나가는 도전 정신, 또 위험을 감수하는 정신. 물론 이제 거기에는 기술적 바탕, 또 자기 기술에 대한 확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려고 지금 무지하게 다 같이 동료들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의학자 김상은을 생각하고 왔다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기업가 정신을 갖춘 벤처 창업인이 아닌가. 내 동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하고 기다려집니다. 지금까지 가족과 시간 그렇게 많이 갖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뭐 우리 친구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세대가 모든 친구들이 바삐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죠. 도전한다는 그 마음 자세가 경이롭습니다. 그 바쁘게 살았는데 그동안 못 본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참에 우리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영상 편지 하나 보내주세요. 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환갑을 훌쩍 넘어서 지하철 무임 순차권을 받을 65세가 다 돼가는데 이제 건강이 최고입니다. 운동 많이 하고 운동 이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많이 하고 건강 수명을 10년 늘립시다. 그러니까 매일 1시간 운동하면 건강 수명 10년 듭니다. 운동 많이 하시고 건강하게 삽시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한 5년, 10년 계획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65세에 정년하든 또 뭐 그 이전에 정년을 하든 간에 아직 할 일도 많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데 정년한다는 게 참 당황스럽죠.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그런 고민인데 의사들의 일이라는 게 너무나 단조롭고 아주 좁은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선배님들이 이렇게 은퇴하고 나서도 그 의사로서의 활동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나도 이제 고민이에요. 나는 이제 물론 저 벤처 창업을 했기 때문에 벤처 기업의 활동을 상당 부분 할애해야 되겠지만 학교 또는 병원의 일이 은퇴하게 되면 상당 부분 없어질 테니까 또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야 되는지 뭐 그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뭐 가족이 있을 수 있고 내 취미 생활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하고 싶은 운동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뭘 할지 지금 아주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히. 의사로서 진료와가야 되고 교수로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거기에 이제 창업가로서의 삶도 새로 시작하셨는데 결코 쉽지는 않지만 도전하는 그 젊음이 그 노년이 아니라 도전하는 젊음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십시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진리를 탐구함에 서로 앞서며 사랑과 공경으로 주고